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늦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며 살 줄 알았지만 주식에 미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나름 제 커리어가 중요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앞자리가 4가 되었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나름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이번 생에 나는 결혼은 없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둘째 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소개팅하며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러다 저보다 3살 많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순박하게 생기기도 했고 저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홍기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 만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기도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왕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는 날짜 잡고 전체적인 일정을 서둘렀어요. 제가 늦게 결혼하는 편이긴 하지만 결혼식을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기는 싫었어요. 여태 일만 하느라 돈을 많이 모아놓기도 했어서 이왕 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후 웨딩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자기, 우리 이제 부모님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을 어디서 할 건지 집은 어디에다 구할 건지 얘기를 좀 하자. 응? 그렇지. 반응이 왜 그래? 혹시 생각해 놓은 곳 있어? 아, 그런데 먼저 예산을 정해야 돼서 혹시 자기 얼마나 모았어? 꼭 얘기해야 되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곧 같이 살 텐데 각자 경제 상황은 공유해야지. 이제 식비도 같이 들고 적금도 같이 들 텐데. 왜? 많이 못 모았어? 예지야, 나는 사실 3천만 원 정도 모았어. 응? 왜?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자기 연봉 적은 편이 아니잖아. 우리 나이가 있는데 대체 왜? 사실 제가 결혼 전 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였거든요. 나이도 있고 연봉도 좀 받는 편이라서요. 근데 남자가 나이 40이 넘도록 3천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저는 심지어 집 보증금도 가지고 있어서 총 1억 8천만 원을 모은 상태였죠. 남편은 심지어 저보다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했고 연봉도 저보다 더 높은 곳을 다니는데도 모은 돈이 없어서 순간 놀랐어요. 그렇긴 한데 이것저것 재테크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니 부모님 도움 필요할 때마다 융통해드린 것도 있고.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적금 들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모은 게 많지 않아서 적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요즘 다들 하는 주식이야. 내가 따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 아직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뜰 회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기도 알지? 존버는 승리하는 거. 주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사실 주식 잘 되면 다행이지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적금을 선호하거든요. 물론 적은 이자율 때문에 적금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원금에 손실이 없는데 주식은 원금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야, 혹시 어떤 거 투자하는지 봐도 돼? 그럼 여기 내역 보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식으로 묶인 돈이 많아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으로 몇 억 갖고 있고 조금씩 팔아서 용돈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높기도 했어서 예비 신랑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더 믿기가 어려웠어요. 약 3군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주식 모르는 저도 바이오 분야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삼땡이나 엘땡처럼 대기업 주식을 사는데 이 남자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바이오 분야에 유명하지 않는 회사를 무려 3군데나 투자했더라고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매수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수익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결국 버는 돈을 주식에 족족 넣어서 망하게 하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남자더라고요. 나름 투자하는 감각이 있거나 했으면 금액의 정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라고 했겠지만 이건 뭐 넣는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걱정이 앞섰어요. 지금 다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그게 맞아? 나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계속 사놓는 이유가 뭐야? 주식 잘 모르는구나. 지금은 좀 하락세인데 곧 오를 거야. 주식은 원래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주식은 발목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틈틈이 계속 사놓는 거고. 그래? 그럼 왜 여기 기업을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좀 금액 크게 넣어놨어.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건가? 아니면 진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계속 하향세를 가다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기준도 본인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추천으로 약 1억이 되는 돈을 넣어놨다니. 순간적으로 이 사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 내 주변에 주식 때문에 결국 빚만 생겨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도 이런 투자는 좀 불안해서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다 잃었는데 당신 경제관념도 나는 좀 걱정돼서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응? 왜? 요즘 주식 다 하지 않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도 그냥 일개 개미일 뿐인데 여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7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거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 그리고 주식 때문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없는다는 게 말이 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나 주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결혼 없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이미 잃어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끊는 사람인데 제가 끊으라고 그만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하고 집에 왔네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 중에서 주식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 엄마도 그런 거 걱정되는데 빚내서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너도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엄마는 이런 걸로 결혼까지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다. 엄마랑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공격적인 투자나 주식은 정말 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해서 예비 신랑이 한다는 말만 들어도 펄쩍 뛰면서 결혼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말씀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요즘 코인이나 주식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기도 하고 본인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이건 고칠 수 있겠다며 긍정 회로를 돌렸네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는 모습에 나름 감동을 받기도 해서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진짜 약속하는 거야? 더 이상의 주식은 없어. 그리고 당신 월급도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근교의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아이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갑자기 속도 안 좋고 몸이 가라앉으면서 처지길래 몸살이 왔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임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부탁해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 확인했더니 임신이 맞더라고요. 결혼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괜히 일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생긴 아이가 제 생애 마지막 아이가 될 수도 있으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일하는 육아휴직보다는 임신 초기에 퇴사를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제 생각을 말했죠. 여보, 내가 나이도 많고 노산이라 임신 준비하면서 일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퇴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자긴 어떻게 생각해? 자기 혼자 벌어도 둘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나중에 애 크면 나도 다시 일 시작할게. 사실 남편이 저보다 임신을 더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만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나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돈 못 버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 아이도 나오는데. 우리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면 난감할 수 있으니까 우선 퇴직은 더 생각해보고 잠깐 육아휴직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남편 말도 다 맞는 말이라서 납득은 갔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아이 키우면서 더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만사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고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약 1년 정도 휴직을 신청하였어요. 제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휴직만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니 회사에서도 최대한 힘들지 않게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전화 오셔서 잘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는데 휴직만 하고 퇴직은 안 하기로 했다며? 잘했다. 솔직히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니? 같이 벌어야지.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뱃속에 애 생각하면서 버텨라. 신나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와서 애 낳고 그러면 몸도 안 좋을 텐데 무슨 복직할 생각을 하냐 꾸짖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퇴직하고 나중에 애 다 키운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닌 거죠. 역시 아무리 딸같이 대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친딸이었으면 제 몸부터 걱정해줬을 텐데 돈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참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네요. 최대한 몸 조심하려고 노력했고 태교는 못하더라도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저를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돈 관리를 제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얼마를 넣어놓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두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서 편하게 카드만 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으로 남편 명의의 남는 통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직장인이라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통장 정리도 잘 안 했고요. 한 번은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반차까지 내서 은행을 들렸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월급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얘기했을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입금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금액이 달라진 적은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촉이 안 좋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입금한 내역을 찍어보내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보고 있는데 왜 여보가 보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저번에 회사 사정으로 조금 늦게 입금이 된다고 했지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었잖아. 그건 저번에도 말했듯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먼저 보내주고 추후에 투자금 들어오면 넣어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대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 예전에는 상여금을 1년 연봉에 녹아서 보내줬었는데 이번에 투자 현황이나 그런 것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여를 없앤 탓에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당황하지 않고 술술술 말하는데 저를 속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또 주식을 하고 있을까봐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월급 명세서 받은 것 좀 가져와 봐. 급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추후에 아기 태어나면 적금도 들지. 알겠어. 월급 명세서 뽑아갈게. 그렇게 저녁에 집에 왔는데 남편은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면서 내일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확인할 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먼저 제가 물어보질 않으니까 며칠 동안 가져오질 않더라고요. 지금 통화돼? 무슨 일이야? 지금은 바쁜 시간 지나서 여유 있어서 통화 가능해. 저번에 자기가 월급 명세서 가져온다고 해놓고 안 가져왔잖아.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유 있다고 하니 지금 뽑으면 되겠네. 오늘은 꼭 가져와. 알겠지? 그러고 퇴근을 했거든요. 오늘은 가져왔겠지 싶었는데 이번엔 프린트는 했는데 책상에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사실 한두 번이면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다른 주머니를 찾나?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겼나? 라는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 일부러 안 가져오는 거야? 당신 딴 살림 차렸어? 왜 그걸 안 가져와? 내가 저번에 보고 싶다고 한 게 벌써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잊고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돼? 내일도 안 가져오면 내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거니까 내일은 꼭 가져와.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한껏 기가 죽어서 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안 가져오는 건가, 얘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는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월급 명세서 뽑았어? 가방에 넣었어? 그럼 넣었어. 아, 진짜 챙겼어. 이따 보여줄게. 자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해? 당신이 진작 가져왔으면 이렇게까지 독촉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의부증도 아니고 남편 월급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안 가져간 거니까 내 잘못이지 뭐. 나 일 들어가 봐야 해서. 이따 봐. 점심시간까지 전화해서 독촉하는 건 좀 오바였나 싶었어요. 힘 빠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남편 모습에 화난 게 미안하더라고요. 만약 명세서를 확인하였는데 별 이상한 게 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의심했나? 퇴근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난리친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어디 있어? 물어보니 식탁에 올려놨다고 해서 열어서 꼼꼼하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금은 항상 일정하게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때는 있었지만 큰 폭 없이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럼 생활비 통장에 급여의 전부를 입금한 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뭐야? 회사 사정 안 좋아서 월급이 들쑥날쑥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기본급이나 공제된 내역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은행에 켜서 줘봐. 확인해봐야겠어. 당신 또 나 몰래 주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서둘러서 앱을 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봤어요. 네,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랑 한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달만 한 게 아니라 거의 8, 9개월을 속였더라고요. 그렇게 넣은 돈도 벌써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난 사실은 저희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하나 들자고 했었거든요. 이왕 드는 거 이율이 좋은 곳으로 선택하자 해서 이것저것 비교해 봤는데 남편이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우대 이율을 좀 많이 넣어줘서 남편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통장으로 적금을 든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태 모은 금액을 더 넣어주기도 했었어요. 이왕 금리가 높은 곳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면 이자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약해서 주식 통장에 넣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식은 반토막이 나 있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데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열불을 내다가 시간이 흐르니 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우리 아이 적금까지 깨서 주식 통장에 넣은 거야? 나한테는 주식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나 속이면서 주식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혼은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뭐 내도 태어날 거고 당신도 퇴직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다시 보게 된 거였어. 그리고 이번에 동기가 투자해서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벌었대. 나도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보내주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거였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와서 말을 못 한 거야. 분명 그때 주식에서 손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주식을 다시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애기 적금까지 깨면서. 적금 깨는 것도 왜 말을 안 했어? 진짜 당신은 생각이란 게 없어? 나 더 이상 당신 못 믿겠어. 그냥 이혼하자. 여보, 제발 뱃속에 있는 우리 쑥쑥이 생각해서 조금만. 당신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을 봐.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나는 컨디션 안 좋은데도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다 날리고 있는 거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 배가 뭉쳤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악소리를 내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순간적으로 놀라서 생긴 통증이라며 안정을 취하라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배는 남산만 하지 남편은 옆에서 울고 있지. 이렇게 애도 생겼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 주식하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있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주식이 하고 싶을까요? 속이 터져나가는 와중에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했답니다. 며칠 동안 한숨만 푹푹 내뱉었는데요. 한 번은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남편 잘못 만났다면서 맨날 힘들어해요. 주식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나 봐요. 친구도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남편이 주식이랑 코인까지 손댔다는 얘기 듣고 바로 팀장님 생각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남편 혼자 삽질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받아버렸죠. 만삭이라 이혼하기도 어렵고 남편도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각서 받고 월급 받는 계좌를 아예 제 통장으로 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 간헐적으로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주말에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벙친 기분이 들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인 것도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까지 유산되니 이제 저도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이 들었죠. 일단 몸부터 추스렸고 이후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나 아이 유산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아. 맨날 이렇게 돈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힘들고 모은 돈 또 얼마나 날렸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도 막막해. 애도 없을 때 정리하자.
당신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다시는 진짜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자기, 나랑 결혼할 때도 이 얘기 했었어. 그때 내가 주식할 거면 결혼하지 말자고 했는데 당신이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는 늦은 나이에 아이 가져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사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했어. 근데 그러면 뭐해? 당신이 주식으로 몇 천만 원씩 펑펑 날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 지친다고. 아이 유산됐다고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될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남편 얼굴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라고 하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못 모아서 싸울 수도 있겠다 싶었네요. 모을 수가 없잖아요. 쓰는 족족 주식에 처박아 버리는데. 남편을 믿지 못하고 속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을 생각 중이라 말씀드렸고요.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며 결혼을 말릴 걸 말하시더라고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기 이번에 나한테 집주인이 연락 왔는데 저번에는 전세금 안 올렸으니 이번에 20% 정도 올리셨으면 하신가 봐. 우리 저번에 전세금 오를 거 생각하고 모은 게 그 정도 되지 않아?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 그거 어디서 확인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응?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니? 당연히 은행 어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느낌이 쎄했습니다. 당신 주거래 은행 컴퓨터로 로그인해봐. 사실 직접 보기 전까지 마음속으로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앞에 출금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네요. 당신 또 주식했니? 당장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으로 투자한 주식 현황을 보는데 다행히도 지금 상태로는 투자한 것 이상 현금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현금화하면 전세금 올려드릴 수 있겠네. 이거 돈 빼서 빨리 나 보내줘. 집주인한테 전세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 어? 이거? 지금? 안 돼. 이거 좀 더 오를 거라 지금 팔면 손해야. 미쳤어? 손해라고? 우리 당장 전세금 못 올려주면 어디서 살 건데, 어? 지금 집이 중요하지 이후에 돈 더 오를 게 중요해?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뭐 새로운 신제품 출시된단 말이야. 그러면 10,000원 넘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이건 진짜 확답할 수 있어. 그래서 비중 실어서 매수한 거고. 그러니까 여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냥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면 되고 나만 일해도 우리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어. 한 주에 2,000원도 안 되는 회사가 신제품 하나로 10,000원이 어떻게 넘냐? 그리고 그것도 신제품 나와야 가능한 일이잖아. 당장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팔아. 당장 안 팔아? 진짜, 어? 여보, 제발. 진짜 조금만, 조금만. 몇 주만이라도 기다려주라, 응? 남편이 사정사정을 해서 몇 주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주식이 상승세였고 손해는 안 보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연락해서 전세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주식을 팔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 제가 다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서 돈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 아쉬우면 남은 돈만이라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핸드폰을 확 뺏어서 주식창을 확인했어요. 뭐야? 2억 정도 되는 돈이 왜 1억밖에 안 됐어? 출시된다는 신제품이 무산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어. 그렇죠. 남편을 믿은 제 잘못이죠. 이렇게 주식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았던 거죠. 마이너스의 손인 남편을 오늘부로 반품시키고자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저번에 저 몰래 주식을 해서 아이 적금으로 들어둔 5천만 원도 다 날렸어요. 그 충격에 제가 유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전세 자금도 반토막을 만들었네요. 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데려가세요. 그래도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안 가져다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니? 우리 아들도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주식인가 뭔가 했겠지. 유산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 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솔직히 나이 40에 임신했는데 유산 안 되는 게 신기하지. 암튼 우리 아들 탓하지 말아라 이 말이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유산된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남자들이야 나이가 많아도 임신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아니잖니. 아무래도 너가 나이가 많으니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생기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가장을 몰아세워서야 되겠니? 그리고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너가 너무 기가 세서 우리 애가 기를 못 펴는 거야. 아, 그럼 제가 기가 세서 남편 기도 못 피게 했고 나이도 많아서 아이도 잃고 전부 제 탓이란 말이네요? 뭐 꼭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도 원인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 말이지. 다 우리 아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이지.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여자라 아시잖아요. 유산이 여자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저 아이 지키고 싶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남편도 돈 벌어야 한다고 떠밀어서 저 몸 안 좋아도 꾸역꾸역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면 뭐예요? 남편이란 사람이 다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랑 저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아들도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래도 가만 보니 너는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 나이를 그렇게 먹어놓고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너는 부모님한테 어른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배웠어? 저희 부모님은 주식하는 남자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성실하고 더 이상 주식 안 한다고 저랑 약속도 해서 믿고 결혼한 건데 벌써 주식으로 사고를 몇 번이나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제가 몰랐으면 돈도 더 많이 잃었을 거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너무 나서 계속 씩씩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랑 어머님이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멀리서도 화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니? 무슨 어른이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어? 어머님, 제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해요?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우리 아이 유산한 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더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어머님께 무슨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당신 뭐야? 설마 그 말에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주식으로 얼마를 날렸는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어머님, 지금 주식으로 날린 돈을 합치면 2억도 넘을 거예요. 2억이면 저희가 2년 동안 일하면서 둘 다 아무것도 안 입고 안 써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남자가 투자를 하면 돈도 좀 잃고 그러는 거지. 너 그동안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가 길을 못 펴니? 잘 될 일도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우리 아들도 그때 더 어리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냥 갈라서라. 그리고 아들, 이혼한 거 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더 어린 여자 만나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여자랑 사니까 네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니 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봐도 본인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도 편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었고요. 더 이상 저런 모조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짐 가방을 펼쳐서 보란 듯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도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 할 일 했죠. 짐을 하나씩 넣다 보니 처음에는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어디 가려고 짐 싸는 거냐고 하더니 어머님이 그냥 보내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이 많은 여자 붙잡냐고 가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간단히 짐을 싸고 남편이랑 시어머님한테 통보했어요. 이혼은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아들 귀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저 까내리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남편이 다시는 주식을 못하게 뜯어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편을 들어주시다니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이런 집안과 상종하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 아들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거니까 가져가던지 재활용해서 다른 여자 주던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 부모님 댁에 도착했답니다. 이 늦은 저녁에 딸내미가 짐가방 둘러매고 찾아오니 많이 당황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는 한숨 쉬면서 담배 피우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죠. 그러면서 잘했다고 엄마 친구 아들이 변호사 한다고 내일 당장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상담받으러 갔죠.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은 전세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쉰 적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재산 분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가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시고 남편분의 유책으로 인해 손실이 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 말을 들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막상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혼수를 챙겨와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계속 일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재산 분할도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시름 놓았다 생각하면서 엄마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전화 받기가 싫어서 그냥 냅두니 문자로 계속 본인이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이번에는 진짜 잘할 거라고 여러 통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 받으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결국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 제발. 우리 이혼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응? 제발 부탁이야. 당신 이 말 하는 거 처음 아니잖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날아갈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고요. 돌이켜보면 만약 과거에 제가 휴직이 아닌 퇴사를 했었다면 이렇게 이혼 결심도 못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꾸준히 다닌 회사 덕분에 돈도 벌어서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 전 시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까지 했나 싶었죠. 네, 여보세요. 그래, 잘 지내니? 이제 와서 왜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도 당황스러웠어요. 내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한테 전화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어름답지 못했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내 아들 편만 들어서 서운했을 것 같은데 미안하구나. 내가 같이 살아보니 너가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아들은 아직도 너 생각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는 혹시 마음이 어떤가 하고. 들어보니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떠보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 정리가 끝나서 더 이상 저쪽과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마무리됐으니 어머님이 아들 잘 키우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도중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용건 더 없으시면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솔직히 직접 같이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뒤늦게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는 아들이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할 가능성은 0에 가까울 테니 시모는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 키울 팔자였나 봐요. 암튼 또 연락해서 하소연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네요.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다른 부서 팀장과 요즘 연애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천천히 연애하면서 결혼 날짜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요. 솔직히 남편이랑 살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는 분은 착실하게 돈도 잘 모으고 주식에 관심도 없는 분이라 돈 사고 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니라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고, 정말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 문제도 아닌데 그냥 잘 어르고 달래서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그렇게 살았으면 맨날 남편이 사고 치는 거 뒤처리하는 데에 제 인생 다 썼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반품해서 제 인생 온전히 살 수 있어서 다행이죠. 종종 부모님께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죄송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내가 행복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더 이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늦게 만난 인연이다 보니 더 헤어지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은 결국 아니더라고요. 처음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쉽네요. 하지만 거지 같은 결혼 생활 3년으로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남은 인생 더 잘 지내보려고요.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